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안 그래도 바쁜 세상에 쓸데없는 이슈로 에너지를 많이 뺏기고 있는 요즘입니다. 제가 뭐 잠 좀 자라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걸 뭐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상황인데, 오늘로서 정리를 좀 하고 앞으로 또 본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일단 먼저 목차 형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잡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거르셔야 될 내용과 안 거르지 않고 꼭 들으셔야 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워낙 다양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100% 팩트에 기반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편집보다는 좀 내용에 집중을 해봤으니까 시간이 좀 많을 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국회 청원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 이슈가 존재하고 운영사도 이 현재 상황을 되게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개인이 어떤 판단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월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개인의 의견보다는 팩트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일단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덱스와 타이거가 지금 수수료 경쟁이 치열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로서는 좋은 환경인데 똥물이 튀기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절세 계좌가 어쨌든 문제니까 세금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커버드콜 파생 상품은 거의 커버드콜에 목숨을 걸었으니까 한번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주변에 열심히 사는 분들, 돈 많은 분들 진짜 많거든요. 이런 거 공부하고 있을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알면 내려놓게 되고요. 이런 거 안다고 돈 많이 버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거 꾸준히 모아가신다라는 생각을 먼저 기본적으로 하시고요. 오늘 내용들 이해 안 하셔도 되니까 일단 저처럼 그냥 좋은 상품들 잘 골라서 모아가시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들하고 좀 다른 세상을 살고 싶은 게 늘 저의 약간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길을 또 오늘 가보겠습니다. 어제 이거 하다가 제가 4시쯤 잤거든요. 오늘 진짜 씻지도 못하고 출근했습니다. 자, 국민청원을 제가 도전을 해봤어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엄청 떨렸고 긴장됐고 뭔가 저한테 불이익이 닥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많이 동의를 해주셨어요. 절차를 보면 청원서라는 것을 등록을 해요. 그러면 30일 이내에 100분이 찬성하시게 되면 7일 이내에 청원 여건을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내니까 여유가 있다 생각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100명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하실 분들은 버튼이 안 보일 거예요. 이미 끝났고 여기 이제 검토를 단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검토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공개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일 이내에 만약에 5만 명이 동의하시게 되면은 청원이 접수가 돼서 여기 관련된 부서가 직접 답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절차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통지문은요, 이렇게 해외 ETF 배당 시 이중과세 부담 및 원천징수 이슈 해소에 관한 청원에 100명의 찬성을 받아서 이제 청원 이렇게 검토가 들어간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름대로 큰 도전이었는데 아무튼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카페에다 남겨주셨는데 너무 웃겼어요. 한경에서 제 이름 최모씨라고 해서 이제 외납세 공제 방식 변경에 국민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등 절세 계좌를 장려한 기존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하면서 전문가 같이 또 써놔주셨네요. 연금계좌 내 해외 ETF 배당 과세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내용은 카페에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 5만 명 넘게 봐주셨는데 조금 그렇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아쉽네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누르는 거 있잖아요. 두 번째 이슈는요, 보수 싸움입니다. 코덱스와 타이거, 우리나라에서 용호 상박이라고 불리는 이 두 ETF 회사가 수수료 경쟁이 치열합니다. 코덱스는 아시다시피 지금 S&P 500에 대한 토탈 리턴을 이제 배당 형식으로 바꾸고 분기 배당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0.0099 수수료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보수를 받고 있었는데, 자, 오늘 타이거가 무려 10분의 1로 보수를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억이다 그러면은 10억만 받겠다라는 거죠. 토탈로요. 정확히 숫자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0.0068 됐습니다. 그래서 1bp가 안 되는 보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경쟁이 치열하고 우리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코덱스 S&P 500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토탈 리턴에서 이제 배당을 지급하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날짜를 보면 7월 1일부터 배당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제가 4월 말 기준일로부터 5월 초에 첫 배당 지급한다라고 99.99%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덱스의 S&P 500과 나스닥의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결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이슈다라고 해서 중간에 한번 가지고 왔는데, 자, 한번 살짝 그 이론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 자, 우리나라 결산법인은 보통 12월 결산법인이 많죠. 그럼 12월에 결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의무가 있습니다.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한 번 결산하는 애들은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이로부터 한 달 이내에 배당을 지급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지급 기준에 대해서까지 나와 있고, 자, 예를 들면 얘네들은 연말 결산은 안 되는 거죠. 12월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1470 분기 배당을 할 가능성이 큰데 7월달부터는 당연히 숫자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1월달은 지났고요. 4월이 100%거든요. 그러면은 4월달로부터 분기 결산을 하는 회사들은 사업보고서가 아니라 분기보고서를 제출하거든요. 45일 이내에 분기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자,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일반 기업들 기준이고요. 우리 ETF들은 보통 결산 기준일로부터 이틀 뒤에 배당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4월 말 결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 아마 5월 하고 첫 영업일로부터 이틀 뒤에 배당을 하니까 5월 초에 배당 가능성이 99.99%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게 배당을 받지 않으셔야 되는 분들이나 뭐 아니면 배당을 받고 싶으신 분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많이 봐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큰,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어떤 이론을 먼저 잡아놓고 뒤에 문제를 풀어야 잘 풀리잖아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자, 여러분들 중요한 이슈가 이 하얀색으로 표시한 세 가지입니다. 자, 미국의 세율은 지금 현재 15%가 적용되고 있고요. 한국의 세율은 14%에다가 지금 지방세 10% 붙여서 15.4%를 이자 배당 소득세로 지금 우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세금이 결국에는 건보료나 아니면 종합과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학교 다닐 때나 뭐 여러 군데에서 배우셨다시피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일정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은 종합소득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근데 퇴직소득세랑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되면서 여기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양도소득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안 다룰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자 배당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있잖아요. 그럼 분리과세라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외국 법인에 있어서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포인트 하나가, 실제로 외국에서 ETF로 배당을 받았을 경우에 한국이 중간에서 여기 15%를 떼고, 한국이 중간에서 한번 이 15%를 뗀 거에 대해서 보충해 준 다음에 실제로 배당받았을 때 세금을 떼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큰 골자인데, 이거를 중간에 이 국내에서 ETF를 해외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할 줄 몰랐으니까 자금이 좀 부담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때 돈을 미리 갚아준 다음에 이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시차 동안에 갭이 너무 커서 지금 자본이 딸리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안 하겠다라는 건데, 이 15%를 적용되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외국의 소득세법에서 우리나라 타 나라에서 미국에서 돈을 벌 경우에는 30%를 공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의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세율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미 조약 때문에, 한미 조세협정 때문에 15%로만 받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나 일반 같은 경우에 조세협정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15%를 받는 거고요. 저같이 그냥 개인 유튜버고 아무런 근거 조항도 없는 사람들은 30%를 세금을 뗍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슈퍼챗이나 이런 것을 주면 30%를 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자, 그리고 이렇게 돈 내는 것을, 여기 15%를 내는 것을 외국 납부 세액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자, 원천징수에 대한 개념은 다 아시겠지만 이자 배당을 지급할 때 금융기관이 세금을 떼는 거죠. 근데 언제 떼느냐가 중요합니다. 세법상 이자 배당의 수입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이자 배당을 지급한 때 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떼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여기서 떼는 것도 미국 입장에서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보존해줬던 거고 우리는 이것들을 몰랐던 건데 지금 와서 여기 떼고 하니까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연해 주는 것이 바로 절세 계좌였던 겁니다. 여기에 있는 아까 그 시차를 보존해 줬던 것이 여기서 떼지 않고 그게 바로 과세 이연 효과였던 거죠. 자, 현직에서 업무 처리할 때 일단 제가 잠깐 다른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15%를 이제 미리 떼놓잖아요. 지금같이 앞단에서 해외 ETF에서 15%를 한미 조세 협정에 따라서 15%를 떼놓고
중간에 국가가 안 도와주고 나중에 니네가 이 15%와 혹은 뭐 9%일 수도 있고 아니면 30%일 수도 있고 종합과세 세율에 따라서 뭐 50%일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15%와 이것들을 비교해서 적으면은 끝. 많으면은 네가 알아서 신고해. 혹은 여기에 대한 지금 근거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15%를 떼는 거는 니네들이 그 기간 동안에 손해보는 건 뭐 이제 못하겠으니까 안 할 건데 뗐으니까 알아서 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9.9%는 지금 ISA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건데 9.9%와 15%를 비교했을 때 많이 뗐으니까 끝났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ISA의 본래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바뀔 거예요. 안 바뀌면은 실제 지금 ISA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15%보다 세율이 많을 수 있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도 이제 금융기관이 급여를 줄 때 원천징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급을 우리가 기를 쓰고 하는 이유가 안 하면 손해예요. 그냥 돈을 뜯겼으니까. 그러니까 안 하면 손해니까 기를 쓰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말도 없으면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속증여 아파트 취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했거든요. 진짜 복잡해요. 근데 보세요, 증여로 아파트 취득할 경우에는 세율이 많이 달라져요. 특히나 이제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13.2%입니다. 취득할 경우에, 증여로 취득할 경우에. 자,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자, 여기서 취득가액을 모르거나, 얼마나 보유했는지 모르거나, 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아니면 공동명의인지도 모르고, 또 혹시나 뭐 거기에 권리가 붙어 있거나, 임대인이 있거나, 이것저것 복잡하니까, 연말정산 이런 걸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신고해. 신고납부 제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신고납부 제도를 몰래 하거나 안 하거나 하면은 등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몰라? 그러면 가장 높은 세율로 때리는 거죠. 알아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가가 뭐 정부가 혹은 뭐 여러 분들이 신경을 안 쓰시면은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일단 저는 큰 틀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안에 뭐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일단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참 금토세를 적어놓은 이유는 현직에서 제가 금토세 TF팀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전산 하나 바꾸는 거 진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권사별로 만약에 외국 그 해외 ETF나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할 때 양도세를 신고하잖아요. 근데 그 양도세에 대한 기초 기반이 선입선출법이냐 아니면은 이동평균법이냐 다르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하나로 합쳐야 될 거 아닙니까? 세금을 이제 똑같은 기준에 내야 되니까. 근데 그거 바꾸는 게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1,000억 쓰고 어떤 회사들은 뭐 400억 쓰고 500억 쓰고 해도 못한 이유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워낙 많은 케이스가 생겼고요. 그리고 뭐 그거를 바꾸는 그 의지, 그리고 바꾼다 만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불가능했던 건데 실제로 해보니까 환율도 섞여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다가 커버드 콜 혹은 옵션에 파생 상품 이런 것들도 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큰 틀에서는 제가 이렇게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좀 느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그냥 큰 틀에서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 좀 복잡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자, 왜 이거를 제가 가지고 왔냐면 다른 유튜버 분 건데 팩트 체크를 해달라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해왔습니다. 절대로 뭐 이분을 비하하거나 아니면 이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재부에 전화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재부에 여러분들 공무원들 믿으십니까? 공무원들 잘 몰라요.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뒤늦게 터지면 수습하는 게 사실 공무원이고 보고서 잘 쓰는 게 공무원이지 사실 파생 상품이 뭔지도 잘 모를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똑똑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각자의 스페셜티가 있으니까. 세금은 또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그 선생님 말씀하실 때는 다 들리지만 이제 막상 공부 풀어보려고 그러면 안 풀리잖아요. 자, 그런 겁니다. 세금이 그런 거니까 전문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만 이제 큰 틀에서 정리하면은 이게 맞는 것 같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절세 계좌 내에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슈더라고 하면 타미당이라고 하겠습니다. 배당금이 분리과세 되는 거죠. 뭐 배당금이 분리과세 된다라고 하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좀 뭔가 좀 깨림직해요. 자, 절세 계좌는 ISA와 연금이 있죠. 자, ISA는 시행 취지가 애초에 분리과세니까 이런 거를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분리과세인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왜 분리과세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냐면 여기 이제 근거들이 있거든요. 이제 비과세랑 저율 분리 과세 등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등이라고 해놓은 이유가 또 있어요. 분리과세가 또 당연하다는 이런 것들이 또 위험하거든요. 자, 아시다시피 3년 중에 3년 가입하기 전 ISA를 가입하기 전에 3년 중에 한 번이라도 현행법상
종합소득과세 대상자가 됐으면 자격이 안 됩니다. ISA를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2천만 원씩 넣으라는 거잖아요. 한도가 2천만 원이니까. 자, 배당소득이 지금 가장 큰 관건이잖아요. 절세계좌에서 시세차익은 어차피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배당금이니까 2천만 원으로 2천만 원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되려면은 2천으로 배당을 2천 받아야 되거든요. 100% 내야 됩니다. 배당금 100% 1년 안에 주는 회사 있습니까? 뭐 또 뭐 TSLY나 뭐 이런 거 얘기하실 거면 걔는 직투니까 안 돼요. 4천만 원 또 2천에서 2천을 불려서 4천만 원 가지고 2천을 또 배당을 벌어야 되는데 또 50%의 배당을 내야 됩니다.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커버드콜 있지 않습니까 하겠지만 커버드콜은 또 세금이 달라요. 여러분들 설명 드릴 거고요. 6천으로 2천은 또 약간 또 애매하지만 또 벌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등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2천을 넘게 벌게 되면 또 종합소득 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9.9%로 종결할지 뒤에 할지 이런 것들을 사실 꼼꼼히 보진 않았을 건데 벌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상품이 워낙 다양화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연금은 또 분리과세 절세계좌 안에 또 연금도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분리과세 개념으로 단순화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자, 한번 설명드릴게요. 애초에 배당소득세가 발생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연하는 것이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 이제 세 군데가 있었는데 세금이 여기 ETF에서 발생하는데 여기서 과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이연을 해준다라는 건데 배당소득세를 내고 이때 55세 이후에 세금을 3.3%에서 5.5%를 연금소득세로 내는 것이 지금 현행 연금 계좌의 골자잖아요. 물 좀 마실게요. 할 수 있을까? 아우. 어쨌든 이제 이연 후에 연금소득세로 종결되는 것이 현행 지금 연금 계좌에서 가장 큰 골자로 하고 있는 건데, 자, 중도인 출시도 있단 말이죠. 그럼 기타소득세가 또 냅니다. 그럼 16.5%로 종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16.5%가 아까 아이씨, 또 오랜만에 하니까 까먹었네. 근사연 기입에서 기타소득세가 또 예를 들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또 종합소득에 포함된단 말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절대로 하나로 표시할 수가 없고, 그리고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요, 1,500만 원이 넘어가면은 분리과세가 당연 분리과세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시죠? 왜냐하면 왜 선택하냐면은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로 선택하는 세율과 그리고 종합소득으로 선택을 해서 또 과세 표준을 또 여러 가지 공제를 받았을 경우에 세율이 줄어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본인들이 이제 계산할 게 아니라 세무사가 직접 계산을 해줘서 그거에 대한 유리한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분리과세 이런 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건보료 얘기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건보료에도 영향 없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종합소득세 되면은 건보료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합소득세 선택했을 경우에는 건보료 영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건보료는요, 사실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현직 세무사나 회계사가 아닌 분들이 건보료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사실은 좀 안 좋게 보는 측면이 많은데, 함부로 건드릴 부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일반인들이 할 수가 없어요. 자산 기준으로 5억 4천 이하에 또 변동 가능하긴 하지만 소득 기준이 2천이 되게 되면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 일단은 종합소득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이거 넘어가게 되면. 그리고 9억까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000만 원이고요. 또 과표가 또 9억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피부양자가 박탈되는 경우들이 또 있죠. 근데 이 9억이랑 5억 4천도 실제로 그냥 뭐 매매가나 시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중간에 기준 시가라고 해서 또 가격을 60% 70% 곱하거나 여러 가지 기준들이 또 다르다는 말씀인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연금에서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적연금이냐 공적연금이냐인 거거든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사적연금에 대해서 전부 종합과세 검토를 한다라고 이게 이슈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2배사 근연기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이 내용 중에서 현재 연금소득은 우리가 뭐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정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 개인연금 말고 국민연금, 혹은 사학연금, 또 공무원연금 이런 것들은 연금소득에 대한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는 거죠. 또 케이스가 달라지겠죠. 이런 분들은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일단 다 다르고요. 여기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적연금, 우리가 개인연금으로 하는 것들은 여기 안 들어간단 말이죠. 당연히 분리과세인데 당연히 분리과세는 또 아니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냥 대충 느낌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쟁점 중에 하나는 세수가 워낙 부족하니까 사적연금으로 인해서 전부 종합과세 검토한다라는 것은 여기에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넣게 되면 종합소득 대상자가 해당이 되고, 또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피부양자 조건, 특히나 뭐 직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양도세가 발생하거나 또 세금이 일부 발생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판단할 게 아니라 그냥 판단하지 않고 그냥 10만원 주고 상담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생각해요. 뒤에 커버드 콜 설명드릴 건데 일단 팩트 체크를 해달라고 하시니까 저도 공부 삼아 하는 겁니다. 그리고 ISA 계좌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분리가세 해주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는데 이건 무조건 분리가세 해야 됩니다. 실제로 ISA의 가장 큰 이슈랑 혜택 중에 하나는 매매 차익이 수십억 발생해도 9.9% 분리가세거든요. 매매 차익입니다. 근데 이중과세는 문제가 아니고요. 과대가세가 문제인 거죠. 설명드렸던 것처럼 15%를 뗐는데 뭐 이연은 좋다 이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9.9%를 분리가세 할 거 아닙니까? 근데 15%를 뗐으니까 9.9%와 비교해서 너는 과세 종결이야 라고 하는데 지금 현행 9.9인데 그러면 갑자기 15%를 떼서 이렇게 9.9랑 비교해서 세금을 낸다라고 하면은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지금 어떤 정책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좀 당연히 ISA를 뒤집을 게 아니면 이거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할 게 아니면은 당연히 분리는 해야 되고요. 당연히 분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근데 개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급납부세액 15%를 차감해서 이게 배당소득 재원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85%가. 근데 여기에서 9.9%를 보니까 15% 더 많이 냈네? 아무것도 안 할게가 끝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세계좌에서 국내 주식 혹은 국내 주식형 ETF를 투자할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떼지 않고 세전 배당금으로 그대로 입금한다. 이거는요, 국내는 외납세액이 없잖아요. 여기 15%가 없습니다. 여기. 그렇기 때문에 펀드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배당 재원을 100% 배당하는 게 맞죠.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이자 배당의 수입 시기에 해당 수혜율로 과세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세법상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혀까지 꼬이네 이제. 이자 배당을 지급한 때 수입 시기에 과세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 뭐 쟁점도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커버드 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커버드 콜은 기자들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이 기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본인의 의견과 기재부한테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몰라요. 저는 다른 유튜브 잘 안 보거든요. 정말 그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그런 분들 아니면 잘 안 봅니다. 기자 모르는 게 당연해요. 기자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증권사나 은행에 이런 기사를 써주세요라고 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 군데 취합해서 합니다. 뭐 물론 본인들이 너무 똑똑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현행의 이슈가 뭐냐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기사 써줄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알아서 이거는 기자가 쓴 게 아니라 증권사 직원이 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스킴이더라고요. 저도 많이 써봤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도 치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자,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중에 대표 타미당으로 하겠습니다. 커버드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배 재원에 배당금과 옵션 매도 프리미엄이 같이 존재하죠. 이게 사실 골 때리는 거거든요. 이중 배당금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이중 배당금 부분만 세금으로 떼고 들어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현지 ETF 현지에서 30% 원래 떼고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한미협정 때문에 15% 떼고 들어오는 거는 배당금 마찬가지예요. 떼고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자, 옵션 매도 프리미엄은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그대로 다 들어옴인데 여기에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커버드콜 ETF는 국내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이 비과세. 자, 해외 지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면 옵션 프리미엄은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왔다. 틀렸고요. 해외 지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 프리미엄 이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사실은 그래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배당소득세 아닙니다. 그리고 커버드콜의 과세 대상은 ETF 주가 상승 분만이다. 이거는 정말 틀렸습니다. 이건 100% 틀렸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뭐 대부분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계실 건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무튼 자, 커버드콜 3위당 2호 같은 경우에는 자, 배당 재원은 기초자산과 옵션 프리미엄입니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이유는 요것 때문입니다. 국내 파생 상품의 매매 차익은요, 옵션이랑 선물, 코스피 옵션 선물은 비과세예요. 양도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근데 해외 옵션이나 해외 선물에 들어가는 양도 차익은 과세가 돼요. S&P 500이나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라이즈 그 위클리 커버드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를 매도하고 주식을 매수하다 보니까 매도의 재원이 바로 이제 국내 코스피인 거죠. 그래서 양도세가 없어요. 그래서 비과세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코스피가 변동성이 너무 없다 보니까 옵션이 프리미엄이 붙지도 않고 빠질 때는 빠지고 오를 땐 들어오르고 이러니까 이제 환장하는 거죠. 자, 커버드콜이 일단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 겁니다. 이자 배당의 재원 없이, 그러니까는 보통 슈드에 배당 재원이 있는데 10% 프리미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통 이제 뭐 탑10 아니면 뭐 이런 것들 15% 배당 프리미엄 이런 것들은 배당 재원이 매월 마련될 수가 없거든요. 죽어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정된 형태로 배당을 주는 상품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럴 때는 배당 재원이 없어도 프리미엄으로 일부 배당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프리미엄이 부족할 때도 배당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자, 근데 앞서 보셨겠지만 외납세에게 납부한 연금에서 이자 배당을 이미 줬고 지금 배당 수입 시기는 또 연금에 또 떼고 준다라는 거, 이중과세가 문제인 거죠. 근데 보시면 이건 다 압니다. 자, 문제는요. 자, ETF가 콜옵션 매도 수입은 보유기간 과세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ETF 커버드 콜의 ETF 과세 대상은 ETF 주가 상승분만이다가 정면으로 반박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 아니고요. 배당소득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그냥 재미로 들어보세요. 어렵습니다. 자, ETF의 세금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죠. 당연히. 자, 하나만 정리해서 설명드리면요. ETF의 세금 체계는 분배금, 배당금 이외에는 전부 다 보유기간 과세입니다. 전부 다 보유기간 과세예요. 무조건 보유기간 과세입니다. 자, 보세요. 분배금 같은 경우에는 국내건 그 외건 전부 다 배당소득으로 15.4%를 과세합니다. 근데 이걸 이연시켜준 다음에 연금소득세로 내겠다는 것이 현재 연금소득 세율이고요. 세고요. 근데 비과세는 뭡니까? 국내 주식을 직투할 때도 비과세잖아요. 근데 여기에 양도차익을 ETF로 투자한다라고 해서 과세하면 이거는 뭐 말할 거리도 없는 거죠. 형평성에 있어서 이거는 당연히 비과세고요. 나머지는 무슨 자산을 투자하더라도 보유기간 과세입니다. 채권의 이자, 양도차익, 뭐 분배금 아니고 커버드콜의 배당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이슈는 뭐냐면은 실제로 외국납부세액에서 100에서 15를 제외하고 세후소득을 바탕으로 이제 분배를 할 건데 10% 분배를 무조건 해야 되는 ETF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부족할 때도 배당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근데 자 무조건 배당금에 때리면 배당금에 15.4%를 때리게 되면 배당금에 그러면 이 적었던 분배금 있잖아요. 왜냐면 내 돈에서 배당금을 줘야 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 돈 가지고 내가 배당을 받았는데 또 세금까지 15.4%를 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분배금에 혹은 뭐 채권의 차익에 혹은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분배금을 받았을 때는 무조건 보유기간 과세라는 겁니다. 보유기간 과세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배당금하고 쉽게 말해서요. 배당금하고 과표 기준가를 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금을 그냥 때리면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커버드콜에서 과표 기준가라는 것을 세웁니다. 과표 기준가는 뭐냐면은 세금을 때리기 위해서 만든 그 기준 가격이에요. 커버드콜은 뭐 비과세 아니면 해외 커버드콜은 또 과세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본인들이 만든 과표 기준가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 HTS나 MTS에서 과세 기준가 혹은 과표 기준가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현재 가격이 1,853원이다라고 한다면은 자 과세 기준가는 1,940원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세 기준가가 실제 가격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고요. 자, 배당금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은 자, 배당금을 만약에 100원을 받았어요. 그럼 과세 기준가가 500원이 올랐다. 혹은 300원이 올랐다. 혹은 마이너스 100원이었다.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지난 분기 대비해서. 실제로 지난 배당 기준일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가지고 이 배당금하고 비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아니고요. 과표 기준가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은 예를 들면 여기 설명드리는 거예요. 배당금이 500원이 나왔어요. 내가 만약 운영을 잘했어요. 프리미엄을 너무 잘 전부 다 프리미엄을 가정한 이유는 이 분배가 쉽지 않아요. 배당금을 프리미엄인지 아니면 분배금인지. 그래서 배당금을 500원을 받았다라고 가정해보면 자 운영을 잘했어. 그러면은 과표 기준가가 증가하겠죠. 자 운영을 잘 못했어. 잘 못하면 과표 기준가가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는 이제 배당금 받은 것과 과표 기준가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운영을 진짜 못했어. 마이너스가 났어. 배당금 500원이 나왔어. 배당금 당연히 줘야 되니까 여기처럼 당연히 내 돈 내 배당이니까 배당금이 없는 거죠. 아니 세금이 없는 거죠. 과표 기준가가 빵인 겁니다. 배당금은 나와요. 커버드콜 안 나올 수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안 나오면 그 커버드콜 누가 합니까? 근데 배당금을 500원을 줬단 말이죠. 지금 라이즈 같은 게 위클리 커버드콜이 그런 짝이에요. 딱 내 돈으로 배당을 주는 형태이다 보니까 실제로 없단 말이죠. 뭐 배당을 실제로 내 돈을 주는지 뭐 주식 팔아서 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이제 분배 금액을 받았는데 과표가 빵입니다. 이건 세금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배당금 0.37 받았잖아요. 근데 없단 말입니다.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과표 기준가를 표시해줘요. 다른 데는 잘 없습니다. 되게 좀 아쉬워요. 찾으려면은 본인 쓰시는 HTS나 MTS 들어가야 되는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과표 기준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럽니다. 지난 배당 받았을 때 과표 기준가 이번에 받았을 때 과표 기준가라고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2,687 아니 숫자 12,685 12,589 떨어졌어요. 그쵸? 떨어졌습니다. 무조건 빵입니다.
무조건 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가격하고 비교하시는 게 아니라 과표 기준가를 비교하는 거죠. 근데 배당금을 만약에 100원을 받았습니다. 100원과 빵을 비교하는 거죠. 왜냐면 과표 기준 증분이거든요. 과표 기준 증분이라고 해서 과표 기준이 얼마나 늘었냐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로 커버드콜의 배당은 과세 대상 분배금 그리고 과표 기준 가격 증분이거든요. 이 과표 기준 가격이거든요. 이거의 증분 중에서 작은 것에 15.4%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를 계산하는 분들은 없어요. 계산하면 뭐 바보입니다. 바보. 자, 근데 어쨌든 배당금이 100원이다라고 하고 증분이 지금 보면 지난 배당 기준일과 이번 배당 기준일을 예를 들면은 빵이다, 마이너스다 하면은 적은 금액에 15.4% 마이너스여도 15.4%는 빵이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대충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아무튼 과표 기준가를 잘 표시 안 하는 그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따로 찾기가 어렵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알아서 분배해 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는 어차피 언터뉴스 되는 거고요. 얘는 프리미엄으로 과세 되는 거고 분배금과 과표 기준가를 표기합니다. 저도 현타오네요. 이게 어렵죠. 아무튼 이런 겁니다. 500원이 전부 다 프리미엄이 아니고 전부 다 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배당금에 세금이 안 붙었네. 개이득 이게 아니라 잘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올라야 배당금과 얘를 비교해서 이제 세금을 때리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느낄 것 같았거든요. 하고 나서 보람찬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아무 쓸모없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미리 써놨거든요, 제가. 이거 안다고 돈 많은 거 아니고요. 돈 잘 버는 거 아니고 이해 안 되고 저도 이해 잘 안 돼요, 솔직히. 그냥 공부한 거를 설명드리는 건 더 어렵잖아요. 전문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가 있고요. 차라리 저는 상품에 집중하고요. 오히려 더 좋은 타이밍에 좋은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잃지 않은 투자를 제안 드리는 것을 잘 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제안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낭비하기 싫은데 국회 청원 부분은 이미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팔로우업은 하고 카페도 그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7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 전에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한테 화력 지원을 요청해서 5만 명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빨리 보실 거냐 하면 그 버튼을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봉인가 하는 그 표시